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철회 논란 이후 열린 미의회 청문회에서 잇따라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부각됐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화 기적 속에 제재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CD를 얘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파행 종료됐습니다.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하 1000m 아래 갱도에서 가스가 폭발해 석탄을 깨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폭약을 이용해서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고위공직자 가운데 70% 정도가 재산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61명은 한 해 사이 5억 원 넘게 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억 3천만 원 늘어 20억 1천만 원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돼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 의회에서 잇따라 한반도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북한에 속았다는 말까지 나오며 제재와 압박 유지가 강조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군사력 역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내년도 국무부 예산 청문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다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성공적이었다며 압박과 대화 관여 병행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 임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North Koreans know that we're not going to pull back just on their word. We've been fooled enough times, and so the steady pressure will continue to have an effect. As for the sanctions, 하원의 또 다른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까지 제재에 고삐를 재라는 초당적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에도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know they have not tested, but in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and missiles, has there been a change? Their activity that we've observed is inconsistent.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선비핵화 후 제재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며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표가 부른 혼선을 수습하고 대북 협상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난 뒤 오후부터는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공기가 꽤 답답하다고요. 네, 오늘도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뿌연 시야와 탁한 공기가 출근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62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이 높습니다.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북풍이 불면서 매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더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9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말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송곳 질문을 던지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몰아붙이던 인사청문회장. 과거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느닷없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꺼내들었습니다. 성폭력 내지 성접대 의혹들이 가시지 않았는지 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임명을 앞두고 국회를 찾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혹을 설명하고 임명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은 자신이 봤을 때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저와 대화 나눴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박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임명이 강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박 후보자와 해당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랜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검증한 결과를 내가 최종적으로 들었잖아요. 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거 뭐 제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황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으셨고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을 야당 중심으로 편파 지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며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지난 2013년 3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CD 동영상과 사진, 녹음 파일을 받아 당시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소개하고 다만 박영선 의원이 이 자료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당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김 전 차관이 바로 사퇴했고 이듬해 7월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도덕적, 교육적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YTN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의 비위 내용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3년 3월 8일쯤 김 전 차관의 비위 내용을 담은 인사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비위 내용을 담은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따로 만들어서 제출했고 이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곽상도 조응천 의원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첩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뇌부에 확인을 요구하자 보고용 문건을 만든 겁니다. 문건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이 존재하고 직접 본 사람과 피해자까지 존재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뇌부 가운데 한 명이 청와대 인사권자의 호출을 받고 이 문서를 들고 청와대로 갔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거론되거나 뭐 이런 입각에 정부 정차관에 거론되고 있는 김학이라는 사람이 그런 첩보의 대상자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고를 한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나 또는 그 BH나. 하지만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과 조응천 의원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학의 차관 임명 때까지 내사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이 다수인 민정수석실에 검찰 간부의 비위 보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사검증을 맡았던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이 김학의 차관 내정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찰 수사팀에선 첩보가 샜다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자체도 보고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데다 YTN 취재 결과 경찰 수뇌부도 청와대가 첩보를 부담스러워하며 질책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여기에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팀 다수가 관여해 작성한 문건까지 최종 제출됐다면 청와대가 보고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경찰 주장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다 급기야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한 건데요. 특히 의료 기록 제출을 놓고는 여성 비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 여야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박영선 후보자. 사선 의원으로 40차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했던 박 후보자가 이번에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입장이 바뀌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동료 의원이 후보자로 나오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미비에 항의하는 피켓까지 선보이며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청문회 40번 하셨다고 그러던데 40번 하시면서 자료 없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은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엄호에 나섰고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1심이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합니까? 박 후보자 역시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제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청문회를 해봤지만 지금 이게 무슨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입출금 내역서를 원하는 저는 그 후보자는 지금까지 못 봤고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제기됐던 윤성빈 특혜 응원 의혹에 대해서도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의 안내에 따랐다고 해명하면서 이른바 패딩 논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에게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딩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이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일부 야당 의원의 개인 의료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항의하는 성명을 내는 등 장내 장외에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신상 관련 질의가 줄을 이룬 가운데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진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올랐다가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총선까지 출마한 점을 거론하면서 진 후보자의 정체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를 소신의 정치인, 행정안전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진 후보자의 용산과 강남 부동산 투기 의혹, 후원금 논란 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져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문 후보자 장남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며 회의 개최가 불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과거 SNS 등을 통한 발언 등으로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 일정을 아예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도 연기되면서 어제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창업주인 아버지에 이어서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인데 주주의 힘으로 재벌 총수를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첫 사례입니다. 먼저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장. 관심이 집중됐던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64.1%, 투표 총수의 35.9%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써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발표가 나자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주주님. 대한항공 주식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를 넘게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입니다. 외국인 주주는 20.5%를 갖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인이고 종업원이 주인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론에 왜 우리 대한항공이 그렇게 추잡스러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과 2.5% 남짓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겁니다. 지난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특히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총수가 물러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다 오너 일가의 갑질과 일탈 파문에 대한 여론 악화도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에 빠진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이 이제 막 결정된 사안인 만큼 아직 구체적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한 데에는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것인데 제2, 제3의 조양호 사태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코드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는 이틀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회장 연임안이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총 전에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막판 표심을 움직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조 회장 연임 반대 소액주주 운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 140여 명으로부터 0.54%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이 이러한 불투명한 회사 내부 운영 구조, 내부 통제 구조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 실패로 국내 주식시장에 109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특히 횡령이나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 중점 관리 사안으로 지정해 주주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제2, 제3의 조양호 사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민연금이 선임을 반대했지만 무난히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8.4%에 그쳤고
주총에 참석한 주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임승은입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조양호 회장은 줄줄이 예정된 수사와 재판에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조만간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녀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부터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경비원 폭행 논란까지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 총수일가는 지난해 수사기관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검경은 물론 세관과 국세청까지 조사에 나서 조양호 회장은 1년간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성실껏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결국 조 회장은 270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으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가로채고 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회사가 2배나 비싼 가격에 되사게 하거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차명으로 대형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 1,500억 원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수많은 위법 행위는 조 회장의 자질에 물음표를 낳은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금을 탈루하고 자택 유지 비용 16억 원을 계열사 돈으로 낸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조양호 회장의 족벌 경영. 진심 어린 사과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재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무산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개입 선례가 만들어졌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찬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한 사회적 무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사정을 넘어 장기적인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장성광업소에서 가스가 폭발해 석탄을 캐던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앞에 119 구급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5분쯤 금천갱 지하 1075m 지점에서 가스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석탄을 캐던 53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정모 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작업장에 투입됐는데 폭약을 이용해 천장과 벽면에 있는 석탄을 캐는 캐빙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솟구칩니다. 거의 주저앉은 건물 잔해 사이로 여전히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대전시 대정동에 있는 타이어 정비 공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불이 나 옆 점포까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타이어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바람도 강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바로 옆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활주로 근처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 불이 난 겁니다. 119 소방대가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한때 연기가 제주공항 활주로로 유입됐지만 이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은 12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900만 원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억 3천만 원이 늘어서 20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억 1,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과 김정숙 여사, 어머니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신고했는데 전년도보다 1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억 원 재산이 늘었고 조국 민정수석은 5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청와대 참모는
148억 원을 신고한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한 해 사이에 13억 원이 넘게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억 원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억 원을 신고하면서 재산이 2억 원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마이너스 13억 8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도지사 중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7억 3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진선미 장관에게 최하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고위공직자 1,800여 명의 평균 재산은 전년도보다 5,900만 원 늘어난 12억 900만 원이었지만 공개 대상자의 58%는 재산 규모가 10억 원이 안 됐습니다. 재산을 불린 사람은 72%인 1,348명이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이 컸습니다.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296명이었고 한 해 사이에 5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도 61명이나 됐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KT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석채 당시 KT 회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KT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서 전 사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부정 채용에 가입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석채 전 회장 지시 받으셨습니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6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KT 새 노조 측은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과 전 KT 노조위원장이 연결고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 KT 정모위원장님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을까. 두 분 다 이제 노조 그쪽 위원장이나 이런 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9명의 특혜 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물론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 민간위원회 사무총장의 딸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검찰 수사는 채용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정점에 있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불러 부당 채용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징의를 가릴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증인이 말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욕설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재판장은 증언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고 퇴정시킬 수도 있다며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고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재판부의 재차 당부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업체인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직 고문과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며 인체에 유해양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소비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동 때에도 수사망에 올랐지만 주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필러물산 전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료를 생산한 SK케미칼 부사장도 구속되는 등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전 대표까지 구속될 경우 같은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업자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이순자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말에 속아 수억 원을 뜯겼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넨 건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은 예상 시간을 훨씬 넘겨 저녁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선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속여 4억 5천만 원을 뜯어낸 51살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윤 전 시장이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광주광역시에 여러 명 출마가 예상되고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손잡아주고 도와달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큰 산은 경선 컷오프를 의미하고 손잡아달라는 것은 공천되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이에 사기꾼 김 씨는 컷오프란 용어도 잘 몰랐다며 재선이란 말은 애초에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로지 돈과 자녀 취업을 위한 사기 범행이었지 공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선언 즈음부터 권 여사로 믿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윤 전 시장 변호인은 사기당한 돈이 공천과 관계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승강기와 함께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승강기를 고정하는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승강기 안쪽에서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부산에서 아파트 승강기가 추락한 건 오후 2시쯤. 꼭대기인 17층에서 노동자들이 교체 작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1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직감적으로 뭔가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기계만 떨어져도 사람은 안 다친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34살 A씨 등 노동자 2명은 떨어진 승강기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의 승강기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어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승강기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교체 작업에 나선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승강기의 낡은 밧줄을 제거하고 새 밧줄을 연결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차상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의 롯데몰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13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작업자 등 6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공사장 4층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초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병원 측이 이 사장의 프로포폴 관련 기록을 조작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부진 사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일. 경찰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했습니다. 곧이어 기록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탐사 보도매체 뉴스타파가 확보한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마약 장부의 내용을 짜맞추기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특정 환자의 투약량을 과대 기록해 프로포폴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기록을 조작해 프로포폴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투여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고 2016년이잖아요, 벌써. 그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여기 왔다 갔다는 그런 기록 내용이 없고 진료 기록도 없다면은 이거 투약을 이부진 사장이 했는지까지는 못 밝힐 수도 있다고 봐요.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장과 간호사들을 차례로 소환한 뒤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계 요구만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경총 주장 탓에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대신 탄력 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또한 이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 이것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더욱 개혁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공동 성명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조 가입 제한이 없어지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라든지 노사관계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 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비준 관련 논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의견과 경영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머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초청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실업자 수가 줄어든다면 그 정책은 문제가 없지만 실업자 수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 7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다음 달 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4만 6,95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원래 3만 가구로 예상됐던 이번 달 분양 물량이 16,000가구로 줄어들고 대거 4월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 다음 달 분양 물량은 경기도가 18,09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7,703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1월 출생아는 3만 300명으로 1년 전보다 6.2% 감소했습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월 11% 수준이었던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폭이 지난해 1월에는 7.4%, 올해는 6.2%로 감소 추세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교과서의 독도 고유 영토 주장은 영토 분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일본 초등학생들이 보는 사회 교과서입니다.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해설을 통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썼습니다. 일부 교과서에만 있던 이런 내용은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에 담깁니다. 일본 역사 왜곡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과서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1905년 주인 없는 땅을 편입했다는 주장과 17세기 중반 이래 일본 땅이었다는 혼재된 견해를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이 영토 분쟁을 염두에 둔 국제법상 포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 그리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제도 또 같이 이러한 의미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던 영토라는 의미에서의 고유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과서에서 태평양 전쟁의 패배를 강조해 일본을 피해자로 묘사한 것도 주의 깊게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폭과 대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 사진을 집중적으로 실어 학생들에게 침략자 이미지를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해자였다는 측면은 이제 빠진 채로 그것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까, 전쟁을. 그런 것들이 다시 우려스러운 거고. 연구자들은 일본이 앞으로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메이지 유신 시기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를 일본 산업화의 유적으로 포장하면서 다시 한번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이 한층 심해진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과 검정 과정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 등의 영토 기술과 관련해 수정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 일부 6학년 교과서에서 애초 일본 영토라는 기술을 했다가 검정 과정에서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낀 반지는 신자와 수녀, 사제들에게 입맞춤의 표적이 되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공세를 물리쳤다가 구설에 오르자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일반 아련이 열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녀와 사제들을 만납니다. 아프리카에서 60년 넘게 385 봉사한 85살의 수녀 마리아 콘체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수녀는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교황은 양볼에 뽀뽀로 화답해줍니다. 다른 수녀들도 교황이 오른쪽 손에 낀 반지에 키스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광경이 주목받은 것은 교황의 앞서 행각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이탈리아 동부 로레토 성지 방문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반지에 입을 맞추려 할 때마다 손을 재빨리 뒤로 빼곤 했습니다. 이 동작을 담은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보수 가톨릭계는 전통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은
군주제 유산일 뿐이라며 교황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지 때문에 뜻밖의 구설을 일으킨 교황은 결국 이틀 만에 기꺼이 입맞춤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입니다. 교황의 반지는 재위 기간이 끝나면 임기가 마무리됐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파쇄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넷플릭스 페르소나로 첫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4명의 감독이 아이유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냈는데요. 제작 보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화에서는 감독의 분신 혹은 특정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독에 따라서 아이유는 비밀을 숨긴 매력러로 또 복수를 꿈꾸는 여고생 등으로 변신하는데요. 이경미, 임필성, 전고은, 김종관 이 4명의 감독이 참여했고요. 가수 윤종신이 기획했습니다. 처음 영화에 도전한 아이유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신선한 시도라서 4분의 감독님이 저를 보고 되게 다각도로 저를 이제 해석하셔서 4가지 캐릭터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단기간 안에 제가 4가지의 캐릭터를 연기를 해내야 하는 도전이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큰 프로젝트가 될지 몰랐어요. 아니 너무 커졌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조차 몰랐고 단편 영화 4편을 찍는다. 그래서 이건 좋다. 그냥 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 잠실철교 아래 비어있던 창고가 세월의 한기를 머금은 큰 헌책방으로 변신했습니다. 헌책방은 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이죠.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가까이 된 학교 책부터 잡지 창간호, 유명 문학작품 초판본까지 곳곳에서 추억을 자극합니다. 6.25 전쟁 직전 발간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이 책은 가격이 무려 30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전쟁 5일 전에 다른 그 책이고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하고 구하기 굉장히 힘든 책이어서 시유지에 비어있던 대형 창고가 공공헌책방 서울책 보고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중고 서점에 밀려 점차 설 곳을 잃어가는 서울의 헌책방 25곳이 참여했습니다. 헌책 12만 권을 내놓고 책방별로 특색을 살려 서가를 꾸몄습니다. 생각보다 책들이 저렴하고 종류도 많아서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책처럼 세련되진 않았는데 손때 묻은 책이니까 아이들한테 선물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책이 팔리면 10%대 위탁 수수료만 뗀 나머지 돈은 모두 헌책방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독자들은 싼 값에 책을 사고 살아있는 생활유산인 헌책방도 보존하는 소중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 책 매니아들이 우리 서울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서울시가 마련한 책 보고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만든 독립출판물과 명사들이 기증한 전문서적 만여 권도 자리를 함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5세대 이동통신 5G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습니다. 안테나를 터치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내장시킨 건데요. 스마트폰은 물론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통신 신호가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 안테나를 얇은 막 형태로 만들어 화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의 금속을 그물 형태의 안테나로 구현하여 빛이 통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내장되어 안테나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5G는 1기가의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성능 좋은 안테나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얇고 가벼워지고 있는 만큼 안테나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무선통신 단말기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 환경에서 디자인과 안테나 개수, 즉 통신의 필요 용량, 상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번 연구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이 미세먼지가 북풍을 타고 밀려 내려가면서 미세먼지 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은 나쁨 단계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이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북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중부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강원 산간 지역은 대설주의보 속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간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 지역 5에서 10mm의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낮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